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말년휴가 나온 아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전직 헌병수사관 출신인 아버지는 군대 가혹 행위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조용히 군부대에 찾아가게 됩니다. 군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창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18시 정각, 늘 시간에 정확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 이현우의 모습이 현관에 나타났고 창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맥주 한 캔을 손에 쥐었죠. 말년휴가 나왔구나. 이창수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전 면회 왔을 때보다 훨씬 말라 보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창수의 시선은 아들의 야윈 얼굴이 아닌 그의 눈빛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녁 먹었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때 부대를 나와 집에 도착하느라 저녁은 아직이라고 했죠. 창수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꺼내며 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평소 같으면 샤워부터 하겠다고 뛰어갔을 현우지만 오늘은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먹을까? 소주 한잔 할래? 이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아버지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적은 거의 없었죠. 식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워질 때까지도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눈빛이 자꾸만 허공을 향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처럼 혹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군 생활은 어떠냐? 이창수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말년이라 좀 지겹기도 하고. 하지만 이창수의 눈을 피하는 아들의 시선에서 그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21살 청년의 눈에 깃든 체념. 그것은 분명 단순한 피로나 권태가 아니었습니다. 창수는 오랜 세월 헌병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읽어왔죠. 무언가 숨기는 눈,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체념한 눈. 현우의 눈빛은 세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아버지.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죠. 현우는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고 창수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 헌병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적 압박의 흔적은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현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수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죠.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가방을 꾸렸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고 전직 헌병수사관 시절 사용하던 신분증도 넣었죠. 그리고 아들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 작게 속삭인 후 이창수는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몰고 나가는 밤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현우가 복무 중인 부대를 향해 그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죠. 새벽 5시 이창수는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면회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그는 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부대를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그가 헌병수사관으로 복무했던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죠. 담벼락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그 안의 규칙과 질서는 여전할 것입니다. 8시가 되자 이창수는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당직병은 방문 목적을 묻고 이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자 당직병은 잠시 신분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예비역 헌병수사관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어요. 당직 사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중위가 나와 다시 한번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이현우 이병면회 오셨다고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창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다른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전직 헌병 출신이라는 사실이 당직 사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제 아들 이현우입니다. 군 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직 사관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규정상 지금은 면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실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당직 사관은 상관에게 연락을 취했고 10분 후 그는 특별히 허가를 받았다며 이창수를 안내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이창수는 부대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죠. 낡은 건물들, 훈련장, 그리고 병사들의 표정까지.
헌병 시절의 직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아버지, 면회실에 나타난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외상의 흔적은 없었죠. 왜 오셨어요? 어제 말씀 안 하셨는데. 이창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 당직 사관은 잠시 면회 후 바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현우는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며 앉았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죠. 군복은 단정했고 신발도 반듯했어요. 하지만 눈밑의 다크서클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말년이라 좀. 현우야, 내 눈빛이 이상해. 단도직입적인 말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창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헌병 생활 20년 동안 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 눈빛은 문제가 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죠. 손가락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버지도 군 생활 하셨잖아요. 말년이 얼마나 지루한지. 이창수는 맞은편 창문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죠. 난 내가 자원 입대한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순 없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이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 내 중대장에게 허락받았어. 현우의 눈이 커졌죠. 어떻게요? 옛날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더군.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는 그런 인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창수는 자신의 예비역 헌병 신분증과 진중한 태도로 현우의 외박을 성공적으로 요청했어요. 아마도 당직 사관은 전직 헌병과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짐을 챙겨 나왔죠. 부대를 나서며 이창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오가는 모습과 간부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한 중사로 보이는 사람이 병사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현우는 고개를 들어 잠시 보더니 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이 중사님이요. 우리 중대 선임이십니다. 창수는 아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확신했죠. 근처 모텔에 짐을 푼 후 이창수는 현우에게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쉽게 잠이 들었죠.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한 듯 했어요. 창수는 아들이 가져온 군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우는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일반적인 질문에도 창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전투복 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지금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주머니 안에는 작은 수첩과 함께 여러 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불침번, 보초, 야간 경계. 내 이름만 돌아간다. 그 아래에는 떨리는 필체로 왜 나야?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창수는 종이를 원래대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열자 날짜별로 근무 기록이 적혀 있었죠. 현우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했어요. 특히 힘든 근무들, 새벽 시간대의 불침번과 주말 보초가 모두 현우의 차지였습니다. 창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특정 병사를 겨냥한 시스템적 괴롭힘,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도무지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박.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에서 깬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래 잤네요. 배고프지? 저녁 먹으러 가자. 식사를 하며 창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교 이야기, 저녁 후 계획, 친구들 근황까지. 현우는 조금씩 경계를 풀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꼈죠. 아버지, 제가 괜히 군대 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창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제가 약한가 봐요. 다른 애들은 다 견디는데. 창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그리고 참는 것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도 군대에서 힘드셨어요? 창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가 헌병으로 복무하며 부조리와 싸웠던 날들, 그리고 결국 강제 전역당했던 순간까지.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헌병이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보았지. 부당한 일도 참아야 했던 순간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창수는 아들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대로 데려다 줄게.
현우가 모텔로 돌아간 후 창수는 부대 근처로 향했어요. 밤 11시 취침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그는 부대 담벼락 외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자는 생활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 병은 오늘도 외박이래. 뭔 백인지 모르겠네. 백은 무슨. 그저 불쌍해서 그런 거겠지. 이중사님 말로는 완전 찌질이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창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죠. 내일도 이 병 불침번 돌리나? 당연하지. 이중사님이 특별 관리 중이잖아. 찍히면 끝이야. 창수는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발로 비볐어요. 그리고 조용히 되돌아갔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보니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창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장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현우 마이너스 불침번 과다 배정 의심 이중사 마이너스 특정 병사 표적 증거 수집 필요. 그는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했어요. 옛 헌병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침대에 누운 창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창수는 아들과 함께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이창수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좀 더 있다 갈게. 네, 중대장님께 인사드리고 싶구나.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가시면. 걱정 마라. 그냥 인사만 하고 갈 거야. 현우가 생활관으로 돌아간 후 이창수는 부대 본부로 향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현우의 아버지이자 예비역 헌병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는 명분으로 접근했죠. 대부분의 간부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전직 헌병의 방문에 신경이 쓰이는 듯 했어요. 현우는 성실한 병사입니다. 다만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중대장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무할 때는 내성적인 병사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중대장이 잠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창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무 일지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어떤 근무를 서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방문이 갑작스러웠음에도 중대장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직 헌병의 요청이었고 공식적인 자료였기 때문이죠. 창수는 당직 기록부와 보초 일지를 건네받았어요. 중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신속하게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근무표에서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현우의 이름이 불침번, 보초, 야간 경계 근무에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히 휴일과 힘든 시간대의 근무가 집중되어 있었죠. 통상적으로 근무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했지만 현우의 경우는 분명히 달랐어요. 창수는 수첩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료를 돌려주며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중사님도 뵐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자주 이야기하더군요. 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중사는 현장 훈련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했죠. 창수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아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를 나서며 창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괴롭힘이다. 그의 경험상 이런 방식은 가장 교묘한 형태의 부조리였어요. 신체적 폭력처럼 즉각적인 증거가 남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병사의 정신을 파괴하는 방식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수는 예전 동료였던 국방부 감찰과 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창수인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에 문제가 있어 보여.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 박중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예전 인연을 생각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공식 루트는 않다. 그냥 나 혼자 확인만 하고 갈게. 창수는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책상에 앉아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불침번 기록, 보초일지, 중대원들의 대화, 그리고 현우의 행동 변화까지.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깊게 개입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다음 날 박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중사 자료 찾아봤어.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던 흔적이 있더군.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 고마워. 공식적으로 움직일 거야? 아니, 내 방식대로 할게. 창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그가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창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그는 다시 차를 몰고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이었어요. 밤 9시 이창수는 부대 외곽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병사들의 생활관 불빛이 보였어요.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죠. 10시가 지나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시간이었어요. 창수는 차에서 내려 부대 외곽을 따라 걸었습니다. 예전 헌병 시절의 직감으로 그는 생활관과 가까운 담벼락 지점을 찾았어요. 초소와 경비병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었죠. 담벼락 근처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서서 그는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1시 30분 갑자기 생활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녹음기를 꺼내 켰죠. 불침번. 왜 졸고 있어? 죄송합니다, 중사님. 너 이번에 또 적발되면 영창 간다. 알지? 네, 중사님. 이현우, 너도 일어나. 내 옆에서 자는 놈이 불침번 근무 불성실한데 너는 뭐하고 있었어? 동기에는 개뿔. 창수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생활관 뒷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이중사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 앞에 2명의 병사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확실히 현우였어요. 너희 둘 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연병장 청소다. 알았나? 네, 중사님. 이현우, 내가 내일 아침 불침번도 서라. 김병장 대신. 하지만 중사님, 제가 어제도 불침번을. 뭐, 불만 있어? 이중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창수는 녹음기를 더 가까이 들었어요. 병사가 명령에 불복종해? 너 그러다 영창 갈래? 아니면 연장 복무할래?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같은 찌질이는 군대에서 단련이 필요해. 내가 특별히 관심 갖고 지도해 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이중사는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의 경험상 이런 상황은 전형적인 표적 괴롭힘이었어요. 물리적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가혹 행위였습니다. 알았으면 들어가. 내일 아침에 보자고. 이현우. 두 병사는 다시 생활관으로 들어갔고 이중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원 입대라. 웃기지도 않네. 몇 분 후 이중사도 자리를 떠났어요. 창수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죠.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명령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창수는 박중령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불침번 기록이랑 근무표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다. 자료 보내줄게. 오후에 박중령으로부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불침번 기록과 근무표였어요. 창수는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엑셀표에 병사별 근무 횟수를 정리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우의 불침번과 야간 근무 횟수는 다른 병사들의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대와 주말 근무가 집중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증거야. 창수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무표 분석, 녹음 내용, 그리고 현우의 수첩에 적힌 메모까지. 그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감찰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공식 루트로 가면 오래 걸릴 거야. 더 빠른 방법이 필요해. 창수는 과거 자신이 헌병으로 일할 때 알게 된 판단 기준을 떠올렸어요.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스템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죠. 이 증거를 직접 사단장에게 전달하기로. 저녁이 되자 창수는 다시 차를 몰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문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단본부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는 부대 외곽에서 현우의 생활관을 지켜보았어요. 예상대로 이중사가 다시 나타났고 현우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을 불러내 위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수는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사단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USB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존경하는 사단장님께 저는 예비역 헌병수사관 이창수입니다. 귀 사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사 괴롭힘 사건의 증거를 전달드립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인 민원으로 제기하기 전에 사단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창수는 편지를 넣은 봉투를 사단장의 비서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사흘 후 창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사단장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창수 예비역 상사님, 증거 잘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단 본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 이창수는 사단 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낡은 재킷과 구겨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가죽 신발.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헌병수사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죠. 비서가 그를 사단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단장은 50대 중반의 늠름한 체격을 가진 준장이었어요. 그는 창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창수 상사님,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단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시죠.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비역 생활, 날씨, 부대 근황 등에 대해서요. 그러다 사단장이 화제를 바꿨어요. 상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더군요.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상사님의 아들이 피해자라니. 사단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지 제 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가 헌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시체계가 약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단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 내부의 부조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상사님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저에게 직접 알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가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더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속한 조치를 바랐을 뿐입니다. 사단장은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이 자료들, 상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녹음과 근무표 분석을 바탕으로 이미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사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상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요? 네.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모든 간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도요. 창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참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현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현우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십시오. 이미 현우 이병은 다른 중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사님께서는 왜 이 일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셨습니까? 물론 아드님이 피해자이시니 이해는 갑니다만.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전 제 아들만 지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남의 아들이니까 더 지켜줘야죠. 사단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부모들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우리 아이만을 위한 걱정이 아닙니다. 모든 병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들이 서로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도 일어나 창수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상사님. 부대를 나서며 창수는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첩에 기록해온 메모들을 떠올렸어요. 헌병 시절부터 지켜온 그의 원칙. 명예롭게 살라. 불의를 보면 맞서라.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창수는 사단 본부 대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창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민간인이 간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사단장이 입장하자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창수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사단장은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훈련 계획, 부대 운영, 각종 행정 사항 등이었죠. 모든 간부들은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마지막 안건으로 사단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창수 예비역 상사님이십니다. 전직 헌병수사관으로 우리 부대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단장은 창수를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했어요. 창수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이분은 예비역 헌병수사관입니다. 오늘 새벽 그가 제공한 자료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장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불침번 근무표와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특정 병사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근무 배정의 불균형은 명확했죠. 여러분, 이것은 특정 병사를 겨냥한 시스템적 괴롭힘의 증거입니다. 한 병사에게 불침번과 야간 근무가 집중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가혹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이 중사가 병사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이 녹음은 사흘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책임자는 사단장이 문을 바라보자 비서가 이 중사를 안내했어요. 이 중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는 창수를 보자 눈을 크게 떴죠. 이 중사 앞으로 나오시오. 이 중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중사는 특정 병사를 표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근무 배정을 불공정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병사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사단장은 모든 간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사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령합니다. 또한 모든 부대의 근무표와 병사 관리 실태를 특별 감찰하겠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사단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청년들을 맡아 군인으로 양성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어떤 형태의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단장은 창수를 바라보았어요. 이창수 상사님께서는 병사의 아버지이자 예비역 헌병으로서 우리 군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용기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간부들이 창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대장 한 명이 창수에게 물었어요. 상사님, 만약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에 개입하셨을까요? 창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전 헌병 시절부터 이런 부조리와 싸워왔으니까요. 다만 아들 덕분에 이 문제를 더 빨리 알게 된 것뿐입니다.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창수를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상사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님의 결단력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이런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다르셨습니다. 군대는 변해야 합니다. 상사님. 저희 세대가 경험했던 잘못된 관행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어요. 창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제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단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죠? 아들이 스스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해결해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창수는 훈련 중인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현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석 달 후 이현우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창수는 오랜만에 면도를 꼼꼼히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저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현우는 몇 번 휴가를 나왔지만 부대 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중사가 갑자기 사라졌고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만 했어요. 저녁 식장에 도착한 창수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기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대대장의 축사가 끝나고 저녁 증서가 한 명씩 수여되었죠. 현우의 이름이 불리자 창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현우가 짐을 들고 나왔어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그래, 내 저녁일을 놓칠 리 없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부대를 나섰어요. 현우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창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장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부자가 마주 앉은 자리였죠. 아버지,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부대에 오셨어요? 창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내가 말년휴가 나왔을 때 눈빛이 이상했어.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요? 그래.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어. 내가 예전에 헌병으로 일할 때 많이 봤던 눈빛이지. 창수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런 눈빛을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중사님이 저를 표적으로 삼아서. 알고 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부대에 갔을 때 눈치챘지. 헌병 출신이 그 정도도 못 알아차리면 망신이지. 그래서 뭘 하셨어요? 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몇 가지 확인했을 뿐이야. 이중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직접 우리 부대에 오셔서 병사 인권에 대한 특별 교육도 하셨고요. 모든 근무표도 다시 작성되었어요. 창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제대했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창수는 화제를 돌렸어요. 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창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잠시 후 현우가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죠. 아버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부대가 가장 달라진 곳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개선했다고. 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중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거다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창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수도 따라 웃었죠. 말은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필요가 없었죠. 몇 주 후 현우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그는 법학과를 선택했어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죠. 창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현우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신문에 군대 경험담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변화는 가능하다로요. 그래? 좋은 제목이구나. 아버지도 인터뷰해도 될까요? 헌병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해서요. 창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좋아. 며칠 후 현우는 녹음기를 들고 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헌병 시절 이야기를 들었죠. 부조리와 싸웠던 일들, 그리고 결국 강제 전역당했던 순간까지. 아버지는 왜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명예라는 건 말이다. 남이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지키는 거지.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 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창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말해주면 알겠지. 제가 알아봤어요. 이 중사님이 보직해임 되고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특별 지시로 병사 인권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창수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비역 헌병 출신의 한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사단 감찰부에서 알려주셨어요. 창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저만 지켜주신 게 아니잖아요. 부대 전체가 변했어요. 저 말고도 많은 병사들이 혜택을 봤다고요. 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현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녹음기를 껐어요.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창수가 말했어요. 현우야,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헌병으로 복무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지.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말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현우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진정한 손해가 아니야.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창수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몇 주 후 현우가 쓴 기사가 대학신문에 실렸어요. 변화는 가능하다. 마이너스 한 병사의 경험과 아버지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토론회도 열렸어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받아든 창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서재의 책장에 꽂았어요. 오래전 헌병 시절의 수첩과 그가 강제 전역당했을 때 받았던 서류들 옆에 그 책장에는 그의 삶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창수는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그가 예전에 제기했던 부조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였죠. 20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창수 예비역 상사님께 기하께서 제기하셨던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당시 기하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창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우야, 시간 있으면 집에 좀 들러줄래? 그날 밤 부자는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창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아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헌병 시절의 이야기, 부조리와 싸웠던 일, 그리고 강제 전역의 아픔까지.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아버지, 이제 명예를 회복하셨네요. 창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명예는 원래 있었다. 다만 이제야 그들이 인정한 것뿐이지.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부대에 오신 것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오셨을 때 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창수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넌 아직도 모르냐. 내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봄비였죠. 몇 달 후 현우의 대학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패널로 참석했고 창수도 초청받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죠. 이창수 씨, 아드님의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죠. 군대는 강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구성원들을 존중할 때 나옵니다. 부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도 함께 일어났죠. 부자는 나란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창수와 현우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참 닮아 있었죠. 곧게 편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명예. 현우는 학교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어요? 창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문득 덧붙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생각할 때 나오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창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변화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헌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강제 전역의 아픔, 택시 운전사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아들 현우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어요. 현우가 군에서 가장 달라진 부대 중 하나였다는 기록 속에 이름을 남겼듯이 이창수 자신도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창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 지었죠.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월은 흘러도 아버지란 이름은 늘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웃지 않아도 그 뒷모습 하나로 가족을 지켜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하죠. 혹시 오늘 당신 곁에도 말없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잠시 눈을 맞추고 마음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 역시 누군가에겐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